일각에서는 뭐 10%더 빠진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면 지금 2% 빠졌으니까 한 3, 4%더 빠진다 정도 추석 들어가기 전에 투자를 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안녕하십니까. 월가워즈 빅터뷰 시간, 오늘 유동원 본부장님과 함께 시장의 이야기들 풀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9월은 8월보다 좀 낫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으나 9월 증시 뉴욕 오픈되자마자 오늘 새벽 기준 3대 지수 모두 빠졌고요. 다시 경기 침체 내러티브가 제조업 지표를 통해서 촉발이 됐습니다. 엔캐리 청산 트레이드 우려도 등장하고요. 뉴욕장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궁금해요. 일각에서는 뭐 10%더 빠진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뭐 단기적으로야 변동성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2022년 초부터 시작해서 금리를 빠르게 올리기 시작하던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2년 반이 지났는데 이제 9월부터 이제 다시 이제 내리는 거잖아요. 네. 전체 큰 그림이 2년 반 동안은 계속 올리고 멈춰 있고 이런 상황이었고 우리가 피봇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변화가 생긴다. 그러면서 거의 2년 반 넘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드디어 금리를 내려주기 시작하니까 큰 이벤트가 맞죠. 그래서 큰 이벤트가 있기 전후는 항상 뭔가 변동성이 들어올 수밖에 없었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 빅스 지수의 변동성이 15 이상으로 올라가는 16 이상으로 올라가는 거에 대한 엄청난 베팅이 들어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었던 거죠. 그러면서의 어떤 변동성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방이 얼마나 남아 있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뭐 과거에 이제 저희 S&P 500 기준으로 계산을 했었을 때는 보통 고점 대비해서 한 10% 정도 하락을 하고 반등을 하고 네. 뭐 이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10% 빠졌다가 거의 다 되돌렸어요. 10% 올랐어요. 그러니까 또 10% 빠뜨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건 좀 너무 과한 생각인 것 같고요. 네. 저희가 펀드멘탈적으로 좀 분석을 해봤었는데 S&P 500 기준으로서 지금의 어떤 경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밀 수 있느냐 대충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도 당장 오는 건 아니겠잖아요. 뭐 내년 어느 시점에서 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내년도 전망을 보겠죠. 근데 그 내년도 전망이 이익이 안 늘어난다. 보통 이제 경기 침체가 오면 실적이 이익이 안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은 이제 항상 이제 경기 침체가 일어날 때 이익이 크게 깨지고 시장을 하락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럼 이익 증가가 없다라는 걸 가정을 넣고 계산을 해보면 ROE가 지금 저희가 예상하는 것 대비해서 한 4%포인트가 빠져요. 그거를 집어넣고 내년 연말까지의 적정 가치를 구해보면 대충 5,400포인트가 나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지수가 얼마죠? 5,600 뭐 요 정도 되는 수준이었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추가로 빠질 수 있는 게 한 4%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흔들 수 있어요. 왜냐면 빠진 걸 돌렸으니까 그거의 절반 정도까지 왜냐면 변동성이라는 게 약간 흔히 말하는 리주주얼이라고 해서 이렇게 확 일어나고 나면 여진이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면 지금 2% 빠졌으니까 한 3, 4%더 빠진다 정도.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여전히 경기 침체는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내년 말이 돼도. 지금 저희 시점이 이제 9월 4일 저희가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 걱정이 되는 게 이게 저희 명절 기간에 FOMC 그냥 해버렸으면 좋을 텐데 명절 끝나고 와서 곧장 또 FOMC 결과 발표를 마주하게 되거든요. 그때 또 시장의 변동이 크게 나오지 않을까 뭐 거기에 대한 불안의 비관론적인 목소리도 너무 나와서요. 그거를 어떻게 보시는지랑 그 변동이 나왔을 때 나라면 어떤 대응을 하겠다 이런 의견도 주세요. 제가 이번 그 휴일이 있었던 미국장이 쉬는 날은 제가 오히려 더 걱정이 많아요. 한국장이 쉬고 미국장이 열릴 때는 별로 걱정이 덜해요. 왜냐하면 그걸 노리니까 오히려 미리미리 휴가가 자기 전에 굉장히 불안 심리를 자극해서 사실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3배짜리, 2배짜리
뭐 인버스, 롱, 뭐 이거 굉장히 많이 투자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노리겠죠, 당연히. 예,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번에 이제 추석 들어가기 전에 투자를 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분들께서는 이제 추석이고 FOMC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줄이죠. 예, 뭐 많이들 두려워하실 수 있죠. 근데 저희는 결국은 어느 정도의 펀드멘탈이냐, 그리고 그 펀드멘탈에 의해서 어느 정도의 매력도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분석하는 결과로는 아직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존의 틀, 즉 AI 사이클과 장기적인 어떤 경제 성장률의 안정성, 그리고 골디락스 구간으로 넘어가는 과정, 이런 게 훼손이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 연준도 적절하게 금리를 천천히 내려줄 것이고, 또 그 정도의 천천히 내려주는 금리 추세면 미국의 펀드멘탈이 충분히 뒷받침될 수 있는 상황이다. 네. 예, 이렇게 봅니다. 경제 지표로서 얘기를 좀 해보자면 우리가 지금 인플레이션 숫자가 2.5% 수준에서 PC 쪽으로 안정을 찾고 있죠. 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은 아마도 2%대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최근 들어서 원자재 쪽이 올라가고 우리가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비용 증가에 따른 인플레이션 부분이 좀 올라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게 나중에 어떤 그 연계돼서 레깅 이펙트라고 해서 이제 쫓아오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게 어디서 오냐면 소비에서 옵니다. 고용 시장이 좀 식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비 숫자가 내려오면서 인플레이션을 떨어뜨려주고 있는 모습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다시 올라가려면 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그 기간이 굉장히 길죠. 그래서 앞으로 한 2년 정도는 인플레이션이 안정되는 시나리오지 다시 막 급격하게 치고 올라갈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자, 그렇다면 미 연준의 입장에서는 금리를 아주 빠르게 세게 내릴 필요는 없고요. 천천히 어쨌든 2%대를 수렴한다는 생각에서 여기에다 플러스 1.5에서 2% 정도의 더 높은 금리를 유지한다라는 개념에서 4% 정도까지 내려줄 수 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5.25에서 5.5%를 4.0에서 4.25%까지 내려주는 그 시나리오 아래에서는 저희는 이제 처음으로 금리를 내려주고 그때까지 경기 침체가 안 올 거고, 요 기간에는 이제 점점 더 우리가 골디락스로 넘어가는구나 하는 의견들이 더 커질 거고, 기업의 실적도 여전히 증가를 하네 하는 것들이 자꾸 분기마다 나올 거고 하면서 이제 시장이 또 다시 힘을 받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은 어쨌든 막 달리다가 이제 금리도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이제 바뀌니까 좀 이제 천천히 가야 되는 구간이다 보니까 이제 변동성이 있는 거고요. 또 대선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지금 올해 모여 있다 보니까 그렇고,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금리를 4.0 정도까지 떨어뜨릴 때까지는 여전히 적극 매수 구간이다. 예, 물론 어느 시점에서 금리를 더 많이 떨어뜨려야 된다, 또는 아니면 금리를 다시 올려야 된다, 뭐 이런 이벤트들이 생기면, 즉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가서 다시 올린다든지, 아니면 경기가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떨어진다든지 이러면 진짜 걱정을 하겠습니다. 네. 근데 요번에 나온 이 PMI 지표만 하나 가지고는 제가 볼 땐 이렇게 끌어내렸다 하더라도 목요일 날 또 서비스 PMI 나오는 거 아시죠? 네. 예. 요 숫자가 또 좋으면 또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고용시장이 또 금요일 데이터 나오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데이터를 확인해 가면서의 변동성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말씀 주신 대로 제조업 데이터 나오고 뭐 경기 우려다 하면서 빅테크 내리고 막 다우 쪽에서 올라가는 흐름, 그리고 서비스 데이터 나오고 경기 침체 아니다 이러면서 또 다시 빅테크 반등하는 이런 시소 흐름이 지금 계속 되고 있어서요. 네. 근데 말씀 주신 이제 본부장님의 기본 전제 스토리들대로라면 이런 시소에 크게 노이즈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기존의 투자 전략을 고수하면서 여전히 그런 빅테크와 AI 패러다임 종목 위주로 대응을 해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필수 소비재나 뭐 이런 경기 방어 섹터도 조금씩은 봐야 되는 걸까요? 네, 그러니까 뭐 완전히 포트폴리오를 지금까지 2년 반 동안 유지하는 수준으로 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피봇이 생기니까. 네. 예, 그래서 뭔가 큰 이벤트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뭔가의 변화는 일으켜야 되겠죠. 그렇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어쨌든 우리가 여러 가지 지표를 분석을 하는데 미국의 가계부채 비율이 낮아요. 그래서 저축률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가계부채 비율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 수준이 정말 높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면은 경기가 괜찮을 거고,
또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또 대출이 일어날 겁니다. 대출이 증가를 하면서도 이제 시장은 올라가는데 그럼 이제 이 대출이 어디에 일어나냐 하는 거죠. 은행권에서 대출을 일으킬 때는 그래도 뭔가 성장을 하고 미래가 좀 좋아 보이고 이런 쪽에 대출이 늘어나겠죠. 거기에 대한 어떤 설비 투자들도 저희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충 어쨌든 큰 포트폴리오 아래서 가장 중요한 섹터는 여전히 빅테크와 뭐 반도체, AI.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의 질문이 오는 거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에 대한 비중의 차이예요. 네. 우선은 하드웨어 깔아야 되고. 근데 이제 요즘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니까 왜냐면 엔비디아도 그렇고 여러 가지 기업들이 하드웨어를 깔면서 소프트웨어도 자꾸 진출을 하잖아요. 이런 모습이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이클이 과거에 뭐 25년짜리였으면 훨씬 짧게 들어오는 거니까 이제 두 개를 동시다발적으로 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자, 그렇다고 해서 또 금리 민감주를 안 사느냐? 그건 또 아니죠. 괜찮은 건 사야죠. 근데 이제 너무나 부채 비율이 높고 펀더멘탈이 약하고 경기가 완전히 화랑이 돼야지 수혜를 받는 그런 경기 민감주라든지 금리 민감주는 사면 안 되겠죠. 그래서 혹시 톰리가 말을 바꿨나? 뭐 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중소형주에 있어서도 도대체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 금리 민감주에 있어서도 도대체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섹터별로 쭉 분석을 해보면 네. 중소형주 중에서도 성장주, 특히 이익을 벌어들이는 성장주, 소형주 600이라는 거가 있고요. 관련돼서 뭐 XSBM이라는 ETF가 있는데 그 소형주 안에서 성장과 가치를 같이 갖고 있는 종목들을 모아놓은 ETF예요. 이런 건 상당히 매력 있어 보이더라고요. 네. 주택건설 쪽.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8% 이상 치던 것이 이제 6.5% 내려왔잖아요. 그래도 한 1% 더 떨어지겠죠. 5%까지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모습이죠. 왜냐하면 이제 금리를 내려주니까. 예, 그래서 오버슛 했으니까 이제 언더슛을 하겠죠. 그러면 한 5% 정도까지 금리가 떨어졌었을 때 아마도 주택건설 쪽은 굉장히 괜찮을 거다. 현재 모계지 관련된 쪽이라든지 주택건설 쪽은 굉장히 지금 공급 부족 현상이 아직도 여전히 있다. 그 다음에 배당도 다 사는 게 아니고요. 배당 안에서도 매력이 있어 보이는 배당 ETF가 있어요. 그런 거 정도. 근데 이제 요 비중을 도대체 얼마나 가져가느냐? 저희는 중소형주 한 20% 정도 가져가고, 그리고 가치주를 한 또 20% 정도 가져가고, 네. 뭐 요 정도. 두 개 더해서 정말 뭐 20%에서 40%까지도 아니고요. 20% 가져가면 정말 많이 가져가는 게 아닐까. 예. 요거 두 개는 틀리죠. 왜냐면 가치주 20%와 그 다음에 중소형주 20%는 중소형주 중에서도 가치주도 있을 거고 성장주도 있을 거니까.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한 20% 정도에 대한 관점으로서 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성장주 부분에 있어서 조금만 하나만 더 설명을 하자면 지금 이 AI가 들어오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GDP 성장률을 끌어올려 주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고용시장과 생산성의 향상이에요. 네. 근데 그 생산성의 향상 부분에 있어서 제일 먼저 들어오는 거는 비용 절감이죠. 그래서 S&P 500 기업 중에서 100만 불을 벌어들이는데 필요한 직원 수가 1990년도에 7명이었다면 지금은 2명이란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요. 빠르기가 지금 각도로 보면은 앞으로 10년 안에 1명으로 줄어들 것 같아요. 이거는 그게 AI가 들어오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빅테크가 사람 자르잖아요. 네. 그런 시기라서 이제 우선 비용 절감에 따른 생산성이 높아지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요게 일어나고 나면 그걸 이용을 해서 이제 매출을 일으키는 서비스가 나오는 거죠. AI 서비스가 나오는 거죠. 저희가 상당히 기대하는 게 애플데이인 거죠. 9월 9일 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포함을 시켜서 저희가 볼 때 포트폴리오에 좀 변화를 일으키면 괜찮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엔비디아가 오늘 아침 기준 하루 사이 시총이 374조가 증발했습니다. 10% 폭락이 나왔는데
일각에서는 매수 기회로 보고 일각에서는 AI의 이 성장 속도를 엔비디아 지금 주가로 놓고 봤을 때 네. 말씀 주신 대로 그 AI 서비스를 내놓는 기업들의 지출이 늘어나지 않으면 지금 주가를 설명하기 어렵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에 대한 타당성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가 이제 저희는 이제 95년부터 2000년 그리고 또 2025년까지 지금까지 쭉 이어오는 사이클이 뭐냐면 인터넷 사이클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인터넷이 나와서 인터넷의 침투율이 계속 올라가면서 결국 지금 전 세계 인구의 거의 뭐 90% 가까이가 인터넷을 쓰고 있단 말이죠. 자, 지금 이제 그거를 그 AI로 비교를 하자면 단순한 게 챗GPT인 것 같아요. 네. 사람들이 얼마나 챗GPT를 쓰느냐, 그러니까 인터넷을 쓰느냐하고 좀 비슷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 현재가 챗GPT를 쓰는 사람이 얼마 정도로 늘었느냐? 계산해 보면은 약 2억 명 정도 돼요. 2억 명 정도로 늘고 나서 멈췄어요. 그럼 2억 명 나누기 81억 하면 지금 현재가 2.4% 정도의 침투율이죠. 예. 그거를 인터넷 침투율로 계산을 하면 97년입니다. 예. 그래서 2000년 닷컴 버블 빵 터질 때로 계산했을 때 이때가 이제 하드웨어를 가지고 막 투자를 하다가 왜 돈을 못 벌어 이렇게 됐거든요. 왜냐하면 하드웨어가 엄청나게 투자가 들어갔고 특히 99년 2000년도에 정말 많이 들어갔어요. 요때 ROE가 박살이 났어요. 99년 2000년도가.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서비스로 벌어들인 게 없으니까 하드웨어만 썼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닷컴 버블 붕괴가 2000년 3월에 터진 거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아요. 쓰기는 쓰는데 덜 쓰고요. 그리고 서비스가 나오긴 나오는데 좀 더디지만 이익을 벌어들여요. 예, 그렇기 때문에 ROE가 깨지는 현상이 안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챗GPT를 쓰는 인구가 5억 명은 넘어야 될 거 아닌가. 예, 그 정도까지 갈 때까지는 좀 괜찮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 저희가 계산하는 거는 뭐냐면 서버로 놓고 봅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지난 한 10년 동안에 IoT가 막 들어오면서 네. 정말 성장을 많이 했던 산업이 클라우드, 예, 서버, IT 서버 시장이었어요. 성장률이 거의 뭐 30%대 계속 성장을 하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고유 서버의 성장률은 한 자릿수로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AI 서버 쪽이 성장률이 지금 거의 27%, 30%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체의 그 서버 중에서 AI 서버 비중이 지금은 14% 정도 되거든요. 이게 이제 30%, 40%, 50%까지 가면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때가 아마도 그 2000년 닷컴 버블 정도의 수준까지 성장을 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는 이런 그 하드웨어 쪽을 버린다.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아직 제가 볼 때는 한참 더 깔아야 됩니다. 다만 요번 사이클은 옛날과 다르게 보시면은 95년에 2000년 하드웨어 사이클이 들어왔어요. 네. 그리고 3년 동안에 엄청난 조정이 있고 막 그 다음에 이 서비스 쪽이 들어오기 전에 산업재 버블이 먼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가 더 확장됐죠. 그러니까 요게 다 같이 들어올 수 있는 구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쭉 걸렸던 게 25년짜리면 지금은 8년짜리. 훨씬 빠르게. 왜냐하면 지금 2억 명으로 가는 속도가 정말 빠르죠. 네. 그러니까 그 95년, 96년, 97년 그때에 비교했었을 때 거의 2배 속도 또는 2.5배 속도니까 그러면은 25년 걸리는 게 아니라 8년 정도밖에 안 걸릴 거다. 그러면 완전 피크를 2030년으로 잡으면 그 사이사이에 포트폴리오 조정을 좀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벌써부터 소프트웨어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AI를 이용해서 소프트웨어를 수익을 벌어들이는 기업들이 있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어도비 같은 다른 기업들이 있습니다. 제가 투자를 하고 있는 종목들 얘기 못하니까. 그래서 아무튼 찾아보시면 있어요. 예, 그리고 굉장히 높은 ROE, 자기 자본 이익률을 창출합니다. 그래서 그쪽은 이제 겨우 진입기다. 그리고 전체 AI 사이클로 놓고 보면 이제 성장기다. 그러니까 이미 성장이 끝난 시기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